오늘 우리는 서양 철학의 거대한 뿌리이자 가장 심오한 질문 중 하나인 무엇이 진정으로 실제하는가? 라는 물음에 답하고자 했던 플라톤이 두 세계 이론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계,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은 과연 실제의 전부일까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길가에 핀 꽃,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지지만 플라톤은 우리에게 과감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들이 혹시 더 완전하고 영원한 실제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면 어떨까? 이 도발적인 질문이 바로 플라톤 철학의 심장부로 우리를 이끄는 입구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손에 잡히는 것을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각은 때로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멀리 있는 것은 작아 보이고 물속에 있는 막대는 휘어져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각하는 이 세계가 실제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목도하며 변화무쌍하고 불확실한 감각의 세계를 넘어선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가 존재해야만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아테네의 법정은 소크라테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그것이 과연 정의였을까요? 시대와 사람에 따라 변하는 정의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정의 그 자체는 없는 것일까요? 플라톤은 이러한 영원한 가치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영원한 진리가 거주하는 세계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세계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불완전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계입니다. 다른 하나는 완벽하고 영원불변하는 이데아계입니다. 현상계는 감각의 세계이고 이데아계는 이성의 세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플라톤이 제시한 두 세계의 본질을 깊이 파헤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현상계가 왜 그림자의 세계에 불과한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원본이 되는 이데아계의 특성을 탐구할 것입니다. 그 후 그의 가장 유명한 동굴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현상계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이데아라는 진리의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장엄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고대의 낡은 사상을 되짚어보는 것을 넘어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여정은 우리의 인식과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할 것입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현상계는 우리의 오감을 통해 지각되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는 모든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책상, 의자, 나무, 하늘, 이 모든 구체적인 사물들이 현상계의 구성원입니다. 이 세계의 가장 큰 특징은 끊임없는 변화입니다. 고대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말했듯이 현상계의 모든 것은 생성되고 소멸하며 한순간도 동일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엄밀히 말해 같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아름다웠던 꽃은 시들고 젊음은 늙음으로 향하며 단단해 보이던 바위조차 풍화작용으로 깎여나갑니다.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형되고 사라집니다. 따라서 현상계에서 우리가 얻는 삶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지식, 즉 에피스테메가 아니라 의견, 즉 독사 또는 믿음의 수준에 머뭅니다. 독사는 감각적 경험에 기반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변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봅니다.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풍경.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개별적이고 상대적이며 시간이 지나면 그 아름다움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에게 아름다운 것이 다른 이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주관적인 의견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참된 지식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식은 보편적이고 필연적이며 영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이처럼 변화하고 불완전한 현상계의 사물들을 그림자 또는 복사본에 비유합니다. 그것들은 실제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원본을 어설프게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수많은 원들은 완벽한 원이 아닙니다. 컴퍼스로 그린 원조차도 현미경으로 보면 선이 울퉁불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원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완벽한 원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상계의 불완전한 원들은
바로 그 완벽한 원의 그림자이자 복사본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이 세계에 만족하고 이것이 전부라고 믿는 한 우리는 진정한 실제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놀이에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자들을 만들어내는 원본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 원본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철학의 시작입니다. 플라톤 철학의 핵심이자 현상계의 원본이 존재하는 세계가 바로 이데아계입니다. 이데아 또는 에이도스는 본질, 형상, 원형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래 그리스어로 보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 또는 이성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데아계는 우리가 감각이 아닌 순수한 이성과 사유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실제입니다. 이데아계는 현상계와 정반대의 속성을 가집니다. 그것은 비물질적이고 영원하며 불변하고 완전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세계입니다. 앞서 언급한 아름다운 것들의 예를 다시 가져와 봅시다. 현상계에는 수많은 아름다운 사물들이 존재하지만 이데아계에는 아름다움 자체, 즉 아름다움의 이데아가 단 하나 존재합니다. 이 아름다움의 이데아는 완벽하고 영원하며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현상계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바로 이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나누어 가졌거나, 즉 분유했거나 혹은 모방했기 때문에 비로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분유를 플라톤은 메텍시스라고 불렀고 모방을 미메시스라고 불렀습니다. 개별적인 아름다운 것들은 아름다움의 이데아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의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수많은 삼각형들은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이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종이에 그려진 삼각형, 모래 위에 그려진 삼각형,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삼각형 모두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삼각형으로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것들이 공통적으로 삼각형의 이데아를 본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각형의 이데아는 세 각의 합이 정확히 180도인 완벽한 기하학적 형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각으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지만 이성을 통해서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의, 용기, 국가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 역시 이데아계의 그 완벽한 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상계에서 정의로운 행동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정의의 이데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데아계는 참된 알, 즉 에피스테메의 대상이 되는 진정한 실제의 세계입니다. 철학의 목표는 바로 이 감각의 세계를 넘어 이성의 눈으로 이데아의 세계를 직관하는 데 있습니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에서 이러한 두 세계의 관계와 진리를 향한 인간의 여정을 매우 극적인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동굴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처한 실존적 상황과 철학적 깨달음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동굴 깊은 곳에 쇠사슬로 묶여 벽만 바라보도록 고정된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과 다리가 묶여 있어 고개를 돌릴 수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정면의 동굴벽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들 뒤편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고 그 불과 죄수들 사이에는 낮은 담벼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벼락 뒤로 사람들이 온갖 사물의 모양을 한 인형들을 들고 지나갑니다. 죄수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벽에 비친 그 인형들의 그림자뿐입니다. 동굴벽에서는 메아리가 울려 퍼져 죄수들은 그림자가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평생 그림자 외에는 본 것이 없으므로 그 그림자들을 실제라고 믿고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이 동굴 안의 세계가 바로 현상계이며 그림자를 실제로 믿는 죄수들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우리 보통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어느 날 한 죄수가 우연히 사슬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는 강제로 몸을 돌려 불빛을 보게 됩니다. 평생 어둠 속에서 벽만 보고 살았던 그에게 불빛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눈이 부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혼란에 빠집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지금까지 보아온 것은 실제가 아닌 그림자였고 지금 보는 이 인형들이 더 실제에 가깝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익숙했던 그림자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는 철학적 각성의 시작이 겪는 고통과 저항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쉽고 편안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는 더 나아가 동굴 밖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가는 길은 가파르고 험난합니다. 그는 저항하지만 결국 억지로 끌려나갑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은 이성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적 사유의 과정을 상징합니다. 지적인 훈련과 교육은 결코 쉽지 않으며 기존의 편견과 싸워야 하는 힘든 과정입니다. 마침내 동굴 밖으로 나온 그는 태양빛 때문에 처음에는 눈이 부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시력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두운 곳에서 사물의 그림자를 봅니다. 그 다음에는 물에 비친 사물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실물들을 직접 보게 됩니다. 나무, 꽃, 동물, 이 모든 실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상계의 사물들이 모방하고 있는 이데아를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하늘의 별과 달을 바라봅니다. 마침내 그의 눈이 빛에 완전히 적응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비추고 존재하게 하는 근원인 태양을 직접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태양은 이데아 중의 이데아, 모든 이데아들의 원인이자 존재의 근거인 선의 이데아를 상징합니다. 플라톤에게 선의 이데아는 모든 이데아들 위계의 정점에 있는 궁극적 실제입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이데아이자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태양이 빛을 제공하여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게 하고 동시에 만물의 생명과 성장의 에너지를 주듯이 선의 이데아는 다른 모든 이데아, 예를 들어 정의의 이데아, 아름다움의 이데아 등을 존재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진리의 빛을 제공합니다. 즉, 선의 이데아는 존재의 근원이자 인식의 근원입니다.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적 탐구의 최종 목표이며 최고의 알미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무엇이 좋고 올바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와 태양, 즉 선의 이데아를 본 철학자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는 진리의 세계에 머물며 지적인 행복과 안락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곳은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진정한 철학자는 동굴 안에 남겨진 다른 죄수들을 불쌍히 여겨 다시 동굴로 돌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혼자만의 깨달음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할 사회적, 윤리적 책무를 가집니다. 그는 동굴로 돌아가 다른 죄수들에게 그들이 보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며 진짜 세계가 밖에 존재한다고 알려주려 합니다. 하지만 태양빛에 익숙해진 그의 눈은 동굴의 어둠에 다시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벽에 비친 그림자들을 잘 분간하지 못하고 더듬거립니다. 동굴 속 죄수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비웃습니다. 그가 동굴 밖으로 나갔다 오더니 눈이 멀고 바보가 되었다고 조롱하며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안락한 무지를 방해하는 그를 증오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풀어주려는 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는 진리를 외면하는 대중의 무지와 폭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진리를 설파하다 아테네 시민들의 손에 죽음을 맞이한 스승 소크라테스의 운명을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실제를 본 철학자는 동굴 속 사람들을 이끌고 계몽해야 하는 정치적, 윤리적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이상 국가의 통치자로서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인왕을 제시한 이유입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권력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아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두 세계 이론은 단순히 세상을 현상계와 이데아계로 나누는 형이상학적 구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이는 현상에 안주하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본질과 진리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라는 치열한 철학적 요청입니다. 동굴의 비유는 무지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알무로 향하는 고통스럽지만 가치 있는 지적 여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교육의 본질이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방향을 진리의 세계로 돌려주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물론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후대의 많은 철학자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가 현실 세계와 분리되어 따로 존재한다는 스승의 생각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사물의 본질, 즉 형상은 그 사물 안에 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이데아라는 또 다른 세계를 상정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주의는 아닌가 하는 비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비판들은 철학의 역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이 던진 질문의 무게는 결코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현상인지 묻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자극적인 이미지와 현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플라톤이 묘사했던 동굴보다 더 정교하고 거대한 동굴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소셜미디어의 스크린에 비친 이미지들을 실제라고 믿으며 가상 세계의 그림자놀이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대중매체가 만들어내는 여론과 유행 속에서 우리 자신의 주체적인 판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플라톤의 철학은 25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에 만족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슬을 끊고 동굴 밖 태양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그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철학적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한 실제에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한 노력, 그것이 바로 플라톤이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입니다.